이스라엘과 이란은 붙어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2000km 이상 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지상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공군력과 미사일밖에 없는데요. 이란은 공군력이 형편없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와 지금 이란의 미사일과 지금 한판을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미사일은 전쟁 초기에 적 지휘부나 통신시설, 방공망 같은 걸 타격해가지고 적의 지휘를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적의 방공망에 구멍을 뚫어서 전투기들에 들어가는 이런 작전을 많이 구성하는데 전투기와 미사일이 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란이 갖추고 있지만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이란의 요격망이 금세 붕괴가 됐고요. 예,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에서 국방 선임 기자를 맡고 다시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국방 선임 기자 이철재입니다. 날도 더운데 시청자 여러분 몸 건강하셨는지요? 이란 이스라엘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한국 날씨가 무덥지만은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력 분쟁에 비하면은 비할 바가 아니죠. 핫하고 뜨겁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또 매 순간, 매 시간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따라가기도 벅차고 있는데요. 이 촬영하는 2월 19일 현재 가장 최신 뉴스가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중수 시설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13일 공격을 현지 시간을 13일 공격했을 때는 핵시설은 일단 제외를 했는데 우라늄 농축 시설과 중수 시설도 그렇게 이제 핵시설도 공격해가지고 일부 파손되고 손상이 됐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면서 제가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치열해지고 혹시 양측이 서로 설정한 레드라인 넘어서 파국으로 가지 않을까 우려도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사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란과의 핵 협상을 평화적으로 끝내기를 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드맨 스트레티지여가지고 뭐 가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 전쟁을 되게 싫어합니다. 피 흘리는 거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합니다. 학교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대학 초반 과정은 이제 뉴욕 밀리터리 스쿨이라가 사관학교 같은 데를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가서 그런지 전쟁을 싫어하고요. 뭔가 뭐 혼내주겠다 이런 게 다 뻥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을 하려는데 지난달에 이제 13일부터 16일까지 취임 후 첫 순방을 이제 중동을 하는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이스라엘은 빠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빠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란과 협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월에 이전에 이제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트럼프에게 우리가 이란의 핵시설을 때릴 테니까 도와달라 요청했는데 트럼프가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협상으로 끝낼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트럼프는 이제 그에 앞서 3월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죠.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직접 편지를 보내면서 2개월 동안 우리 한번 흉금을 터놓고 협상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오만이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이탈리아 로마에서 5차례 협상을 벌였는데 처음에 1차 협상이 되게 서로 양측이 좋다. 분위기 좋다로 해가지고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지는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결국 그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히면서 협상이 더 나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인데요.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이란한테 미국은 이제 이란에게 완전히 그 핵 개발 프로그램을 폐기하라. 그러니까 더 이상 농축을 진행하지 말고 농축 기존에 했던 걸 다 외부로 반인출을 하고 농축을 진행하지 말라는데 이란은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핵무기에 쓸 수 없을 정도의 저농도의 우라늄을 농축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양측이 평행선상을 달리면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지난 4일에 이제 이란의 최고 지도인 하메네이는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라늄 농축은 우리 핵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하면서 미국의 제안은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걸 포기하라는 제안은 우리 국민의 자립 신념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론과 배치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면서 사실상 협상이 더 나아가지 않을 것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트럼프가 실망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이 잘 노렸죠. 다시 기존에 빠꾸됐던 공격 계획을 들고 가면서 자 이거 한번 있으니까 한번 봐라 해서 트럼프 봤는데 그 몇 년 동안 꼼꼼하게 준비한 그런 거를 브리핑을 해주니까 트럼프가 솔깃해가지고 아마 고 사인을 내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13일이죠. 네타냐후가 상당히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공격 계획, 작전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이게 13일에 했는데 우리 말로는 영어로 라이징 라이언이라 가지고 일어나는 사자라고 했는데 친한 지인이 성일관 교수님한테 여쭤보니까 히브리어로 암클랍이라고 하고 사자 같은 민족이라는 뜻이 됩니다. 잘못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사자와 비유하면서 그렇게 강인한 결기를 보여주는 작전명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제 공격했던 거는 군 지휘부와
그다음에 핵과학자들 그리고 일부 핵시설, 우라늄을 저장한 시설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 이렇게 이제 관련 지원 시설들을 공격했고요. 그다음에 방공망을 주로 내었습니다. 방공망. 이란의 요격 미사일, 방공 요격 미사일들을 노리고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그리고 이제 공항에 있던 전투기들을 노렸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이란의 반격 능력과 핵 개발 능력 그리고 방공 능력을 모두 다 무력화하면서 앞으로의 이제 이런 전쟁을 이스라엘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란의 방공망이 사실상 와해가 되면서 그 이후에 13일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의 영공을 자기 집을 드나들듯이 마음대로 막 오가면서 원하는 표적을 계속 때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란은 이것을 그냥 아무 무력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전적인 예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에 협박을 하면서 우리는 3,000발 정도의 3,000기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고 물론 이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다 포함이겠죠. 그리고 1,000기의 그 미사일 한꺼번에 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가장 많이 쐈을 때가 300발, 그 외로 100발, 20발, 뭐 10발, 2발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을 많이 무력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캐리라고 하죠. 이동형 미사일 발사. 보통 대형 트럭을 개조해서 이동하면서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이거를 이스라엘이 이란의 테러를 집중적으로 노렸기 때문에 미사일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전은 또는 사후에 제거할 수 있는 것을 보통 킬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을 대비해서 삼축이라고 했는데 킬체인, 그다음에 K 미사일 방어, 그다음에 대량 응징보복 세 가지를 묶어서 삼축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킬체인, 이스라엘판 킬체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탄도미사일과 함께 드론으로 공격했는데 드론은 되게 성가신 존재 맞습니다. 맞는데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만한 그런 게임 체인저는 되지 않고요. 대개 이제 주택가에 를 노려서 이스라엘 시민들을 죽이거나 어떤 부상을 입게 하는 어떤 테러형 병기에 그치지 않는 그런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어느 정도 작동하지 않았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밑에서부터 저층에서부터 고공까지 이렇게 여러 겹의 방공망을 하고 있는데 제일 위에는 에로우 2, 3라고 있고요. 중간에는 다윗의 돌팔매, 네비 스틀링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의 천궁투와 같은 개념입니다. 제일 아래는 이제 그 유명한 아이언돔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기사에서 보면 아이언돔이 뭐 뚫렸다 이러는데 사실 아이언돔은 이란에서부터 날아오는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가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하마스나 무장 정파들이 발사하는 그 조악한 로켓탄을 요격하는 적어도 방공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그 미사일과 상관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뚫렸다는 것은 사실 적절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석고쏘기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사실 석고쏘기보다는 이란이 이스라엘 한 특정 지점에 대해서 여러 발의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요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제대로 요격하기 힘듭니다. 보통 적의 탄도미사일 한 기에 대해서 요격미사일은 2기를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을 생각해서 2기를 발사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 배치되고 있는 미사일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뭐 수십 발을 한 곳에 집중해서 쏠 경우에는 방공망에 과부하가 걸려서 요격을 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보통 살보라고 하는데 집중 공격, 집중 포격이라는데 석고쏘기보다는 이런 살보에 이스라엘의 특정 지역에서 살보에 당해서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란의 미사일이 얘에다 꽂히는 거 그런 장면이 연출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사드 드론 침투 작전의 군사 정보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과 이란은 붙어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2,000km 이상 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두 국가 간의 지상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일어나기 힘들다고 보면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 할 수 있는 게 공군력과 미사일밖에 없는데요. 이란은 공군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기댈 수 있는 수단이 미사일이랑 드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전투기와 지금 이란의 미사일과 지금 한판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스코어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까지만 봅니다만요. 보통 미사일은 전쟁 초기에 적 지휘부나 통신 시설 아니면 이제 방공망 같은 걸 타격해가지고 적의 지휘를 마비시키고 그다음에 적의 방공망에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이제 그 구멍을 전투기들에 들어가는 이런 작전을 많이 구성하는데
전투기와 미사일이 협업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전투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이란이 갖추고 있지만 전투기가 없기 때문에 이란의 요격망이 금세 붕괴가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정보력이 제일 중요한데 이란이 때 영어로 졌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란이 이스라엘은 모사드라는 아주 유명한 정보기관인데 이 정보기관이 미리 이란에다가 침투해서 이란의 주요 지부의 위치나 안에 비밀 작전, 드론 비밀 작전 기지를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란은 이런 것들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미사일 날리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을 쏘고 있지만 어떤 특정 목표, 핵심적인 목표, 이스라엘의 군 시설이나 어떤 뭐 그런 걸 노린다기보다는 그냥 주택가를 해서 이스라엘 시민들의 피해를 입혀서 전쟁에 대해 반대 여론을 높이려는 그런 물론 이제 일부 이스라엘 시설이 파괴됐다는 뭐 보도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운용은 테러용 무기, 어떤 전쟁을 군사적인 전술적인 목표, 전략적 목표를 노리는 그런 게 아니라 테러용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스라엘도 예리코라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안 쐈죠. 안 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스라엘이 예리코라는 그 장거리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해서 정말 이스라엘이 멸망의 위기에 있을 때 그냥 한 방을 보여주는 그런 결전병기가 있기 때문에 안 썼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재까지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제 압도적으로 누르고 있지만은 이제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밀 유도 무기, 또 하나는 공중구비가 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는 이제 미사일과 폭탄 같이 이제 정확하게 적의 시설을 노릴 수 있는 무기인데 이게 이제 재고가 점점 바닥이 나고 특히 또 이제 이스라엘의 방공 요격 무기도 재고가 지금 뭐 바닥에 났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공중구비가 왜 필요하면은 아까 2,000km가 넘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정밀 유도 무기를 주렁주렁 달고 또 연료까지도 가득 채워 가야 되는데 연료랑 정밀 유도 무기 가득 채우면은 아무리 연료가 많다 하더라도 중간에 부족하겠죠, 연료가. 그러면은 중간에 공중구비가 대기해서 그거를 연료를 채워주고 그래야지 몇 번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공중구비가 7대 정도인가 이렇게 기억하는데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나타났겠습니까? 트럼프 형님이 또 손을 내미셔서 정밀 유도 무기, 이스라엘이 필요한 정밀 유도 무기도 대주고 그다음에 공중구비기도 외신을 보니까 30대 정도를 중도가 급파해서 지원하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과 미사일 시설에 타격을 가한 배경과 실효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 모사드가 정말 뛰어나고 훌륭하고 뭐 되게 성과가 많은 정보 기관으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특히 이란 같은 경우에서 모사드는 자기네 안방처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여러 가지, 물론 훌륭한 기관이라서 실력이 있는 기관에서는 거지만은 이란은 중동에서 한때 유태인이 제일 많은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 이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고 현지 사정 아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이란이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보면은 드론을 한참 전에 이제 이란 영내로 반입을 해가지고 비밀 작전 기지를 세웠다고 했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뭐 그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내부 인터넷으로 그 드론을 뭐 조종한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뭐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모사드는 그동안 이제 이란의 지휘부들이 어디에 사나를 뭐 정확하게 파악했고 또 언제 있냐라서 이런 걸 파악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이스라엘군이 날린 그 자폭 드론이 이란군 지휘부에 있는 아파트를 했는데 그 아파트 고층에 그 방만 딱 공격을 한 그런 사진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되게 섬찟하다는 거 특정층만 해가지고 대단한 정보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비단 이번뿐만 아닙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모사드 첩보 작전의 역사를 보면은 상당히 황당합니다. 이렇게 이란 입장에서는요. 2016년에는 모사드가 이란의 핵 비밀을 숨겨놓은 창고를 급습해가지고 거기에 하는 자료를 전부 털어와가지고요. 털어가서 그걸 가지고 당시 네타냐후 총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브리핑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리고 2022년과 24년 그리고 2020년에도 보면은 이란의 핵과학자나 그다음에 이란 핵명수비대 주요 고위급 장교들이 출퇴근하는 도중에서도 이스라엘 모사드에 암살이 당했습니다. 그때도 보면은 외부에서 원격적으로 이렇게 조종되는 총기로 해서 그 완전히 CNN에서 보면 모사드는 벌써 몇 년째 이란을 놀이터로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까지 할 정도입니다. 이란이 공군력뿐만 아니라 정보력에서도 이스라엘한테 밀렸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어제 사진을 보니까 테헤란에서 피난 행렬이 줄을 잇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는 뭐 그러다 보니까 꽉 막혔고 이란 당국이 은행에서 뽑아갈 수 있는 인출할 수 있는 돈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주유소는 너무 붐벼와 가지고 또 이렇게 주유할 수 있는 양까지도 제한하고 있다. 뭐 완전히 뭐 이제 이란의 민생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지금 이란이 얼마나 쫄리고 있고 구석에 몰리고 있나 이런 걸 보여주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반면 이스라엘 경우에 좀 약간 여유로운데요. 어떻게 상대적으로 18일을 보면은 이스라엘 영토에 대한 경계 태세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뭐 18일 현재 이란의 공격이 생각보다 좀 덜하니까 그 경계 태세 완화했고 그다음에 영공 폐쇄를 했는데 영공 폐쇄도 일부 풀어가지고 해외에서 비행기가 제한적으로나마 오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형편이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물론 이제 이란이 항전 의지는 밝히고 있지만은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탄도미사일이나 드론으로 하고 있는데 큰 효과는 없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계속 공격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력에 타격을 줘야지 어느 정도 비등비등하게 되거나 이란이 다시 이제 핵 협상을 할 수 있다 하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하려면은 그러면 또 이란 입장에서는 그건 또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쩌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게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이란이 혹시 최악의 수를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핵무기는 핵폭탄으로 이제 개발해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정도의 기술은 가지고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더티범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같은 그 핵물질을 그냥 탄두 상태 핵물질 탄두부에 실어가지고 이것을 이스라엘에 공격하지 않을까 이런 갑자기 우려가 들었는데요. 물론 실제적인 핵무기에 비해서 파괴력은 약해집니다만 방사성 물질 오염이라는 거였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일부 이란의 핵시설들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일부 방사능 오염이 된다는 보도가 있으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이것을 가만히 두지 않고 어느 정도 보복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안 오기를 좀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현재 양국 공중전 양상은 어떻게 진행 중인가요? 네, 이스라엘이 전술적으로 그것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 상을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근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는데요.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는 끝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끝내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이스라엘의 전쟁 목표는 일단 이란의 핵능력 제고 이거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이란의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란의 정권 교체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정권 교체라는 것은 마법의 램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지니가 튀어나올지 악마가 튀어나올지 모르는데 결국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고 정권 교체한다고 이라크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수렁에 빠진 게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 하메네이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또 물론 어렵지만은 그 더 나아가서 최소한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지 않을 정권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주변 상황을 이란의 국내 상황을 안정시키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국력이나 능력에 비해서는 되게 버거운 그런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도와주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트럼프가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미국도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미국의 관심이 일단 중동이 아니라 중국이죠. 아시아 태평양의 중국인데 중국을 어떻게 견제를 할까 그거에 몰두하고 있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 트럼프가 이제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것, 직접 참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고 있다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하는데요. 결국 이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까 그게 중요한데 뭐 감히 예상을 하자면은 미국이 정권 교체까지는 바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입니다. 이게 너무 판을 벌여놨고 그다음에 거기 미국이 발을 너무 깊숙하게 들이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그것을 반대해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이 더 이상 되지 않겠다고 내세워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말이 좀 오락가락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초기 작전이 잘 됐을 때 내가 도와줘서 했던 거다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줄 수 있는 미군 전력을 중동에 급파하면서 굉장히 뭐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작전 계획은 다 세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의 주요 핵시설들을 공격하는 공습하는 파괴하는 작전을 다 세워서 트럼프한테 보고는 했다고 하지만 트럼프가 오케이 사인은 안 하고 주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천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사업가 기질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어떤 이유선진 간에 전쟁을 싫어하고 무력적인 해결 방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택하는 걸 별로 꺼리고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깊숙이 개입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낼까 아직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손을 잡고 직접 전쟁에 끼어들 것 같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제 예상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확전이 안 돼서 상황이 여기서 진정됐으면. 이번 전쟁에서 핵시설 공습의 의도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이 호기입니다. 천지의 이루의 기회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란이 그동안 프락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꼭두각시라고 하죠. 하마스, 헤즈볼라, 그리고 시리아 있죠. 이스라엘 주변에 이 하마스, 헤즈볼라, 시리아 모두 다 무력화됐습니다. 무력화됐기 때문에 그동안 프록시들이 이란을 대신해서 이스라엘과 바로 연해에서 싸운 건데, 싸울 세력들이 다 힘이 잃어가지고 싸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직접 지상에서 공격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때 이란은 한번 손을 봐줘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란의 프락시 중에 후티만 남아있는데, 후티는 예멘이죠. 예멘은 이스라엘에서 보면은 이란보다 더 멀리 있습니다. 더 멀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로 옆에서 괴롭힐 세력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생각으로 지금 아니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더 나가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 지금 북한같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1980년에서 88년까지 있었던 이란 이라크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당시에 이란은 시아파죠. 근데 이라크는 순위파고요. 중동에서 시아파 이란을 상대로 순위파 이라크가 전쟁을 먼저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사우디를 비롯한 전체 중동의 순위파 세력들이 다 이라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고립감이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하메네이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입니다. 국제사회에 이란 친구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핵을 가지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근데 좀 이란이 그래도 북한과 달리 NPT는 탈퇴하지 않고 그대로 돼 있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계속 핵 개발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1년 기준으로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이 210kg, 농축도 60%의 우라늄을 25kg을 보유했다고 IAEA에 신고했다고 했거든요. 이 정도면 뭐 핵무기를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분량인데요. 그래서 미국이 2015년에 주도해가지고 포괄적 공동 계획이라고요, JCPOA를 해서 핵 협상을 타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 그리고 플러스 EU가 같이 껴가지고 이란과 해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건데요. 이게 완전 제한은 아닙니다. 완전 제한은 아니고 일정 정도 제한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란 자체적으로 그 전홍축은 우라늄은 전홍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트럼프가 집권하자마자 이 핵 협상을 파토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상황이 된 건데, 그리고 그 당시에 2015년에 미국 주도로 포괄적 공동계획이 성립이 되자 제일 반대했던 게 이스라엘이겠죠. 이란은 결국 핵 협상은 이란에게 시간만 벌어져가지고 결국 핵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면죄부를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반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을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을 용납할 경우에 주변에 핵도미노 현상에서 주변에 많은 순위파 국가들이 핵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스라엘 안보가 더 위협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외교를 맺거나 아니면 최소한 적대적 관계를 청산했는데, 이란만이 아직도 적대적 관계를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하면서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지워버리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호전적 발언을 금치 않기 때문에 계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핵을 용납할 수 없는데, 주변에 있는 세력도 정리가 됐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특히 네타냐후 총리와 또 입장에서는 베스트 프렌드인 트럼프가 2기 집권을 하는가, 이때가 제일 적기라고 판단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란 지도부들에 대한 암살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이스라엘이 13일 공습할 때, 그리고 드론으로 또 타격을 할 때 보면은 이란군의 지휘부를 상당히 제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되게 섬찟할 정도예요. 화면을 보시면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만든 그래프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누가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사망했나 이렇게 보여주는 게 X자가 된 게 사망자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란은 군이 크게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군이랑 혁명수비대가 있는데요. 보통 혁명수비대가 더 끝발이 세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군일 두 가지 나눈 거는
결국 군이 못 믿어가지고 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체제를 뒤엎을까봐 이렇게 두 개 나눈 것인데 비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독재국가들이 보통 공산국가들이나 독재국가들은 많이 합니다. 이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첫 공습 때 13일 첫 공습 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와 그다음에 이란군 참모총장이 둘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참모총장이 임명되는데 후임 임명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팔 참수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참수작전은 머리를 잘라낸다는 의미인데 되게 과격한 의미인데 이게 군사적으로 뭐냐면 적의 지휘부를 무력화해서 적의 대응을 못하게 그러니까 초반에 지휘에 지장을 주는 것인데요. 이란과 같이 이제 중앙 집권 체계인 군 조직에서는 이 참수작전이 되게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명단을 살펴보면은 이란 혁명수비대에서 방공부대 그리고 미사일 부대를 담당하는 사령관이 제거가 됐고요. 무인기 부대 사령관도 제거가 됐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스라엘의 공습을 막고 이스라엘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조직의 지휘부를 싹 다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이번에 공습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핵 과학자도 최소 6명을 제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거된 과학자 중에 주요 인물로 보면은 이슬람 아제도 대학 총장이 있고요. 테헤란에 있는 대학이라는데 여기서 핵과학을 연구한 사람을 하나 제거를 했고 그다음에 이란 원자력 기구의 전 수장을 또 제거했답니다. 둘 다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에 깊숙이 관련했던 인물이라고 하고요. 그 밖에도 많은 그러니까 이란의 핵 개발을 주도했던 많은 과학자들이 이번에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이란 내부서 대규모 탈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군사력 및 정치 체제에 어떤 파장을 줄까요? 이란은 되게 신령 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독특한 정치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공화국은 공화국입니다. 그리고 선거도 합니다. 선거도 하는데 최고 지도자로 라후바르라고 하는 최고 지도자가 있는데 최고의 성직자라도 같이 경험합니다. 정치적 지도자이자 종교적 성직자, 간선제로 뽑는다고 합니다. 하메네이가 1989년 이후로 30년 넘게 최고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 인준권, 그다음에 해임권까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통수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정책 결정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더 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실 우리나라 보면은 약간 총리에 준하는 권력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입니다. 근데 이 신정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공습이 계속되고 이란이 무기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이란의 고위 당국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 뉴욕타임스가 입수했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스라엘이 멋대로 공격하고 사령관까지 죽이는데 우린 막을 수 없다. 무력감을 표력하거나 아니면 불만감을 피력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메네이 신정체제가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란의 혁명수비대 관계자가 뉴욕타임스에 살짝 귀띔을 했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란의 당국자들은 하메네이가 집권 40년 만에 결정적 순간에 직면했음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처럼 하메네이 리더십이 흔들리는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은 정권 교체, 레짐 체인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네타냐후가 처음에 이렇게 얘기했죠. 이란 국민들을 향해서 악하고 억압적인 정권에 맞서 일어나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분명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인터뷰로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도 화답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보면은 최근에 이제 공격 목표를 에너지 또는 도시 시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생에 영향을 줘서 민생에 타격을 줘가지고 하메네이를 향한 반감을 키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막지 못하면 바로 이제 나의 삶이 피폐해지니까 정부가 무능하고 나는 이런 여론이 일겠죠. 그래서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 있게끔 이런 시도가 아닌가 하는데 이란의 선택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에게 중재를 요청해서 미국과 다시 협상하자, 공격을 멈추고 이스라엘 공격을 막아주면 우리가 다시 협상 나가겠다는데 가능성도 높지가 않고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러면 또 미국이 한 번 더 때릴 것 같고 더 세게 때릴 것 같고 그렇다고 미군 기지를 공격한다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 미국이 이스라엘과 같이 손잡고 더 크게 더 전면적으로 공격할 경우에는 이란이 남아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레짐 체인지는 쉽지가 않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역량은 부족하고 결국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지상전을 벌여가지고 속된 표현으로 테헤란의 성적을 꼽돈 이렇게 전쟁을 끝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미국이 도와준다 하더라도 대규모 상륙작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되게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란의 국민들의 분노는 커지겠지만은 이게 정권 교체로 이어질까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되게 역사가 오래된 나라이고 국민적인 자존심이 되게 큽니다. 크기 때문에 물론 하메네이에 대해서는 불만은 크겠지만은 하메네이가 또 항복할 것까지는 바라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자존심이 커서요. 그래서 손상하면서까지 항복하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정권 교체로 이어지겠죠. 그러나 지금처럼 버티는 거에 대해서는 이란 국민들이 툴툴거리면 하겠지만은 견뎌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가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원래 사이가 되게 좋았습니다. 1979년 이란에서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팔레비 왕조 시절이었고, 팔레비 왕조 시절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외교 관계도 맺었고요. 그다음에 군사적 교류도 했고, 왜냐면은 팔레비 왕조는 친미 정권이었고요. 그다음에 가장 서방적이고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이해관계가 많이 맞아서 교류도 많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란의 유태 인구도 상당히 많았고요. 중동에서 제일 많았던 국가가 이란이었고, 그다음에 외교 관계도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았지만은 회교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이슬람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이란에 득세를 하는 상황에서 이란은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도 역겨하고 없어져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스라엘이 살짝 이란을 도와준 면이 있습니다. 비밀리에. 멀리 있는 이란보다 좀 더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이라크가 전쟁에서 이기는 걸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 지원 같은 이런 면에서 무기를 살짝 뭐 더 밀수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비밀 작전을 통해서 이란을 도와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국제 정치는 냉혹하죠. 말로는 싸워도 속으로는 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서로 돕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또 다시 전쟁이 끝나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공격을 멈추면 이란도 멈춘다는 제안에도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면은 이란의 핵미사일 문제를 풀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일 혹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도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에 잔챙이들은 다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란을 때릴 수가 있고요. 그 이란의 방공망도 와해가 돼서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뭐 마음 편하게 돌아다니면서 보이는 족족 다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은, 그리고 서방 국가들이 일단 그렇게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이란의 핵 미사일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제지는 하는 거 있지는 않습니다. 지원도 또 하지 않지만은 제지도 하지 않고요. 물론 이제 영국은 미국과 입장이 같기 때문에 미국과 함께 이스라엘 음으로 양으로 돕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은 더 이상 앞으로 100년, 1000년 후에도 오지 않을 기회라고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공습을 통해 이스라엘이 그리는 그림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목표는 이란의 핵미사일도 제거하고 하메네이도 건재해서 내쫓는 게 최고의 목표겠죠. 그러나 하메네이도 건재해서 내쫓는 것까지는 이스라엘 역량으로는 부족하고 미국이 도와줄 것까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이란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것을 우선시할 것 같습니다. 우선시하고 거기까지만 이뤄도 성취한다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최고의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이 이번에 핵미사일 능력이 제거된다고 하면은 더 이상 또 완전히 안 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란이 핵 개발 프로그램을 계속 수십 년 동안 이어오면서 쌓아왔던 인적인 네트워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겠죠. 연구자들이 기술적으로 축적이 됐을 테고, 그것까지 한꺼번에 제거하기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수십만 명이나 수만 명이나 수십만 명일지 알지도 못하고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다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장비야 시설들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그런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이란의 의지만 있을 경우 다시 재건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이유라고도 생각합니다. 이번 충돌이 미국, 이스라엘, 이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스라엘이 바라는 시나리오대로 이번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중동 정세는 앞으로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더 나아지는 거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중동 내부에서 전쟁과 무력 분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질 것이고요. 외교나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더 낮아질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행동 강하게 지지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 내 개인적인 성향, 그리고 또 미국이 현재 중국을 다시 중국 중시로 정화를 하려는데 지금
중동에서 계속 이렇게 자신의 발목을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으면은 좋지 않겠죠.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내부에 특히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도 소위 말하는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은 더 이상 군사 경찰이 국제 경찰이 되지 않겠다는 아메리카 퍼스트가 있는데 또 이 공화당의 핵심 세력은 또 네오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오콘들은 반대로 국제 경찰이 돼야 된다. 특히 이스라엘 문제는 우리 문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이런 또 분열도 연결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는 고민 끝에 결국은 그냥 적당히 개입하는 선에서 끝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무장 능력을 뭐 제거하면 제일 좋겠고 그렇지 않더라도 수십 년간 제거하기 힘들 정도로 뭐 하면은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리고 중동 내에서 이스라엘의 군사적 우위를 다시 한번 확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란 내부에서는 이스라엘과 미국에 대한 적대감이 더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핵무장 의지를 접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로 어떤 이번 전쟁이 끝나면 이란이 더 핵 개발을 더 가속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란은 아랍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더 외교력을 좀 키우려고 하는 방향으로 모색해서 그런 방법 나가지 않을까 그런 또 전망도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변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시시각각 변하고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듭니다. 근데 결국은 이럴 때 하나 핵심 변수는 결국 미국 트럼프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이제 이란은 뭐 계속 이스라엘이 때리지 않으면 우리가 협상하겠다. 그러나 그 협상을 하더라도 미국이 바라는 대로 우라늄 농축을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뭐 곧 평화가 올 것이라고 뭐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또 이란은 혼내주겠다 이렇게 메시지가 오가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글쎄 이게 미국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트럼프가 어떤 스탠스를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뭐 계속 나왔지만 트럼프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을 바랄 테고 그게 어떤 결과로 올지 되게 저도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싶습니다. 주의하고 싶고 한 가지 변수라고 하면은 전쟁 수행 지속 능력인데 뭐 이제 미사일 재고량이나 이런 거는 근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경우에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제 이란이 더 러시아나 중국은 이제 외교적으로 도의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지만은 대놓고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또 미국의 반발을 우려해서 힘들기 때문에 이란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전쟁 수행 지속 능력이 떨어질 것이고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사태 진전에 또 가늠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고 네타냐후 정부는 현재 이제 이스라엘이 2024년 이후로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마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헤즈볼라 그다음에 뭐 후티 뭐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이제 이란까지 관두고 있는데 2년 넘게 전쟁을 벌이고 있어도 이란과의 공습 이후에 이스라엘 내부가 되게 결집하는 분위기라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란을 주적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군사적으로 아주 내부 의견이 결집되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계속 이제 앞으로 군사적 단호함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 또 이런 트랩에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란은 계속 지고 있지만은 하메네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저항과 보복을 강조해서 어렵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넘으면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레드라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계속 자국의 핵시설을 공습해 가지고 일부 뭐 유출 사고도 있다고 하는데 본격적으로 우라늄 지하에 이제 농축한 우라늄을 보관한 시설이 있는데 이거를 미국으로부터 대형 벙커 버스터를 빌려와서 타격을 해서 완전 부술 경우에는 대규모 재앙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레드라인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 또 지하 핵시설이 있습니다. 이거를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티밤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핵 테러와 같은 사태를 일으킬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레드라인이 될 수 있겠고요. 미국의 레드라인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거나 아니면은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이란이 공격을 해가지고 사상자를 상당히 낼 경우 이게 레드라인을 볼 수 있겠죠. 이 각각 세 나라가 레드라인이 좀 다릅니다. 근데 결과는 다 참혹한 수준으로 핵 전쟁까지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셋 중에 하나라도 레드라인을 넘으면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핵시설을 타격하거나 하면은 핵전쟁에 버금가는 환경 대규모 재앙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 러시아 다음 가는 핵 전력을 보유한 국가이고 그래서 만약 핵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